또 잡아주신 게 2021년과 관련된 내용을 네. 잡아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은 21년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원래 시장이 되게 짧으면 3개월이고 보통 한 6개월씩 앞서서 반영하기 때문에 네네. 2021년이 시장이 좋을 거로 생각되는 거를 지금 이미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안 빠지는 것 자체가 네. 예, 그 2021년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아침에 FOMC 결과 나왔고 함께 네.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예산안이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결정이 안 되면 네. 예전에 셧다운 사태처럼 네. 뭔가 의회 통과 안 된 것 때문에 부양책 자체가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네네. 사실 엄청난 데드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 나왔는데, 미국 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그 장에 나왔는데 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은 이미 땡겨서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백신도 이제는 처음에 백신이 좀 95% 막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다음에 같이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네. 14일부터 접종 시작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보도될 때는 굉장히 시장이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네. 그 사실조차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그래서 오늘 부양책이 나왔으면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부양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업종이 그렇게 오르거나 이런 부분이 적었어요. 네.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오르고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보면 시장은 이미 앞당겨서 내년 초에 네. 부양책이 실시되고 백신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부분만 호재였다면 더 이상 호재가 없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렇죠. 지금 벌써 아직도 2주 가량은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걱정스럽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FMC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덜어줬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풀어주기까지 기다렸지만 네. 기대했지만 거기까지는 발표를 안 했어요. 하지만 지난번 저희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저희가 그 회사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워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금리를 언제까지 안 올리겠다고 장담만 해줘도 네.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포워드 가이던스란 역할로는 명확하게 네. 그래서 처음에 회의록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좀 빠지다가 네.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 하면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구두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확신 있게 말해줬거든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가 앞으로 금리 잘 안 올리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그러니까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인데 네.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가장 잘 정확하게 쓰고 있는 데는 유럽, 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그쪽에서 바로 직전에 지금 라가르드 전에 있었던 마리오 드라기라는 총재가 그 유럽의 중앙은행장인데 네. 그 사람이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의 모범 FM이에요. 그래서 네. 금리를 올릴 때는 3개월간 예고를 해요. 3개월 전부터 우리 네, 말해줘요. 네네네. 뭐. 금리를 올리기 전에 3개월 전에 말해줘요. 그래서 3번을 뭐 내지는 뭐 매월 있지는 않으니까 네. 거의 뭐 여러 번 시장에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해요. 네네. 이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왜 그랬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장 중에는 특히 그린스펀이라는 사람 네네. 아시죠? 네. 그 뭐 경제 대통령. 그쵸? 네. 그린스펀의 가장 그 유명한 그 사람의 그 유명한 어떤 면모는 뭐냐면, 알듯 말듯한 문구. 말을 하긴 했지만 네네네. 뭐지 이거? 약간 이런? 그 시장에서 명확하게 이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그런 게 중앙은행장으로서 잘하는 거였다는 거죠, 전에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오해하면 네. 갑자기 이제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급락을 해버리거나 네. 어느 방향으로 가버려요. 네. 저 말을 했기 때문에 곧 금리 올린다는 소리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시장은 막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할 정도는 아니면서 네. 예, 명확하게 또 안 올린다 이것도 아닌 게 중앙은행장은 잘하는 거다. 이게 옛날 얘기였었어요. 예전에는 네네. 그런데 이 그 마리오 드라기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아니다. 나는 명확하게 말해주겠다. 그 대신 미리 말해줘서 네. 그 준비하고 시장이 그거에 맞춰서 서서히 이미 기종화된 사실로 움직이도록 해주겠다. 네. 뭐 이런.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겠다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중앙은행 정책 중에 돈을 풀어서 실제로 채권을 사주는 것도 통화 정책이지만 이 포드 가이던스도 네. 그런 정책 중에 들어갈 정도로 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그 제도를 쓰지 않고 있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는 포드 가이던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통화 정책의 일부분을 수행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지난번 네. 네. 회의 때 명확히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미국의 연준은 오래됐고 크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이미 오래 역사적으로 다 자리를 잡았을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고요. 요번에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이 된 그 옐런 네네. 그 사람 때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제롬 파월 이전 연준 의장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을 때 처음으로 듀얼 맨데이트라 그래서 뭐냐면 옛날부터 중앙은행은 그 일대 책무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 물가가 중앙은행의 네. 그 핵심적인 임무라는 사실이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공통적인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의 중대 책임 미션을 물가만이 아니라 미국처럼 네. 고용도 늘 거냐 말 거냐 하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원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 네, 이러고만 일대. 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책무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대와 첫 번째 책무냐 두 번째 책무냐도 중요한 게 왜냐면 네. 지금 듀얼 맨데이트라 그래서 두 개 양대 책무라고 네. 그 옐런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생긴 말이에요. 그때 그때 상황도 다 기억이 나요. 네. 뭐 너무 쇼킹하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제 생각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물가라는 그런 거보다는 고용이 훨씬 더 중요한 때였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네요. 옐런이 이번에 재무장관 되면서 왜 미국이 환호를 했냐면 그 사람 노동경제학자예요. 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 뜻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중앙은행장 내려놓고 지금 재무부 장관 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또 뭔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탄소 중립에 대한 그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네. 환경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옹호하는 그런 네, 활동을 네. 그 영국의 중앙은행장이에요. 카니하고 둘이서 발표하고 논문을 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얼마 안 있어서 탄소 배출세라는 걸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세 아시죠? 중국 물건이 미국에 들어올 때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버리면 들어오면서 세금이 높아서 네.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사람들이 쓰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악영향은 있지만 어떤 건 있어요. 중국이 들어오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도 되고. 네, 네. 그죠? 중국의 말하자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수입을 줄이는. 그렇죠. 중국이 쉽게 팔 수 없는 네, 거죠. 아니 그리고 전체 계산을 했을 때 수입에서 중국이 남는 것보다 미국이 그거를 방어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미국 그 사람들 자체는 어떤 희생이 있죠. 왜냐하면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네, 네. 하지만 그런 관세 전쟁 중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한국의 어떤 반도체 회사가 어떤 그 가전제품 회사가 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물건을 만든다면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올 때. 이게 탄소 배출세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제가 탄소 무슨 세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로 갖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유럽은 거의 본격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RE100 리뉴어블 에너지의 약자가 RE예요. 리뉴어블 에너지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네네. 100이란 말은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연료를 그 예전에 그런
화학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네. 물건을 만들면 R100 기업이라고 해요. 구글, 애플, 테슬라 다 R100이에요. 거기는 예전처럼 석유 제품에 안 써요.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자기네 회사 내에서 생산을 할 때 화학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화학 연료를 쓰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네들 R100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애플이 명확하게 우리는 니네 제품을 이제 안 쓸 거야, 부품을 안 쓸 거야라고 말은 안 하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곧 우리가 R100 기업의 부품만 살 거다. 되게 무서운 말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SK도 서둘러서 R200을 선언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그래서 네. 그린 뉴딜을 선언하고 지금 우리도 전부 그런 탄소 배출에 관련된 어떤 보조금도 주고 그 페널티도 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이 환경에 관련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네.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납품 그 금액이 커져서 그렇겠네요. 수익성이 낮아지고 네. 예, 팔고도 손해를 보는 가격 경쟁력도 이를 테고 그렇죠. 비싼 그래서 되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저 그 뭐죠 3%라고 있잖아요. 네. 그 방송 중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제가 그분이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다 보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 보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거를 봤는데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유럽에서 이 환경 관련돼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탄소 관련된 여러 가지 거를 다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네. 벌금을 내야 되는 회사가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주로 다뤘던 게 이제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은 정말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세금으로 그 탄소 네. 그 환경 파괴에 관련된 페널티가 많아져서 네. 엄청 헛거라는 거죠. 많이 팔아도. 네,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 부분이 엄청 커져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판매 대수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현대차가 사실 전기차 그 마켓에서는 정말 뭐 그렇게 낮은 그레이드가 아니거든요.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네, 그 제품의 수준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반 테슬라 진영에서는 현대가 아마 앞선 리더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벌금을 안 내서 수익성이 높을 거다. 네. 내년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2021년은 네. 그런 어떤 환경에 관련된 거에 의해서 수익성이 판가름 나는 멀쩡하게 장사하고도 손해보는 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해질 거라서 제가 그 얘기 왜 드렸냐면 아까 저 옐런의 탄소에 대한 의견 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옐런이 그런 논문을 카니하고 냈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미국도 곧 탄소 관세를 만들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그걸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한국이 발빠르게 대처 안 하면 네. 아무리 좋은 제품도 또 팔아줘조차도 수익성을 놓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금 미국에 대한 그 중앙은행 얘기를 드리다가 나온 건데 그 옐런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먼데이트, 듀얼 먼데이트 얘기했는데 그 고용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었을 정도로 네. 미국의 중앙은행조차도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새로 쓴 역사는 뭐냐면 재정 정책을 앞세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주가 되는 통화 정책. 이거는 지나간 10년은 정확하게는 2009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재정 정책이 잠깐 발휘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에 뭐가 터졌냐면 재정 위기라는 게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소버린, 그러니까 그 유럽 재정 위기. 기억은 나실 거예요. 네. 그리스, 포르투갈 네, 뭐 네, 이쪽 나라들 네. 문제. 이게 재정 위기. 지금 재정 정책 같은 말이에요. 국가의 빚 네. 재정 위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국가의 빚이 높으면 부채가 높으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게 막 일반화되면서 네. 각 나라가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양책으로 썼던 재정위기가 쑥 들어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네. 재정 정책은 그때부터 바로 긴축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완화가 있고 긴축이 있잖아요. 네. 통화 정책도 완화가 있고 긴축이 있는데 통화 정책 완화는 뭐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고 네, 긴축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저희 세미나 때 말씀드린 거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의 긴축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완화 정책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화 정책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돈을 푸는 정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장에다가 채권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을 사주는 거죠. 채권을 사주면 연준이 채권을 사주면 연준 창고에는 채권이 들어와서 앉아 있지만 네. 연준이 찍어낸 돈이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게 돈을 푸는 거예요. 채권이랑 돈이랑 바꾸는 네, 거죠. 그렇게 돈을 풀고 그다음에 금리를 계속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너무 급해서 한 번에 아주 크게 내렸지만 금리를 내려요. 이게 첫 번째 양적 완화 단계라면 긴축의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채권을 사주던 거를 반대로 긴축의 첫 단계는 채권 사는 거를 멈춰요. 네.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돈 넣던 거를 이제 멈추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는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내렸던 금리를. 네네. 그리고 3단계는 양적 축소라 그래서 이거는 연준 창고에 있는 채권을 이제 오히려 시장으로 내보내기 시작해요. 파는 거예요. 다시 돈이 들어가. 네, 그러면 이제 돈을 흡수까지는 안 했었는데 네. 처음에 첫 단계인 채권을 사주지 않는 거는 다만 돈을 넣던 걸 안 넣기만 하는 건데 네. 마지막 단계 축소는 돈을 가져가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빨아들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긴축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는 1, 2년 내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 지금 요번에 FMC를 사람들이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백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양책도 어느 정도 돼가기 때문에 네. 시장도 또 지금 높은 상태니까 네. 연준이 두려워할 게 없고 요번에 연준이 FMC에서 경제 의견을 낼 때 지표는 아주 전부 다 예상 지표는 다 좋게 발표를 했어요. 네. 바로 직전보다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네. 그 다음에 실업률도 더 낮아질 거라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이거 중요한 지표인데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나타날 거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완화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준이 이렇게 완화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매달 사주던 800억, 400억, 모기지 400억, 그 다음에 국채 800억을 줄일까봐 반대로 돈을 더 풀어주면 땡큐지만 네. 오히려 지금 상태가 좀 좋아졌으니까 백신도 빨리 나오고 빨리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보니까 채권 사는 거를 오히려 줄일까봐 걱정하는 면도 있는 거죠. 시장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권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셈이지만 그래서 시장은 항상 긴축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요번에 재정 정책 위주로 됐다는 거는 2011년에 재정 위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재정 정책 쓰다 말고 네. 예. 다 없어지고 통화 정책만 10년간 네. 했던 거고 요번에 FOMC 회의를 잘 보시면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처음에 회의록을 봤을 때 왜 주가가 빠졌냐면은 채권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특별하게 더 양적 완화가 강화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망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명확하게 구두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안 할 뿐이지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구두로 이제 장담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사실은 문구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막 명확하게 말로 네, 네. 그 약속을 딱 해버리는 거죠. 뭔가 금리를 올리지 든든하네요. 않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동성을 기대고 있는 거죠. 뭔가 더 넣어줘야 올라갈 줄 아는데 네. 사실 여러분이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제가 시간을 들여서 연준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도 2021년에도 연준의 연준의 결정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데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롬 파월이 돈을 풀 때 이번에도 구두로 말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풀 생각을 갖고 있고 풀 돈이 있다. 근데 지금은 풀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간단히 제가 해석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정 정책을 의회가 돈을 풀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풀겠다. 네, 네. 거꾸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재정정책이 의회가 부양책을 타결을 못했으니 연준이 더 들어와서 이거를 받쳐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네네. 그 연준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해놓은 거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역할은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네, 이 정책이 먹혔다. 음. 그래서 지표들이 좋아졌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좋아지게 하는 건 우리가 푸는 돈이 아니다. 재정 정책만이 더 좋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왜 연준이 진화한 거라고 하냐면 지나간 10년 동안 이들은 뭘 믿었냐? 통화 정책이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네. 이제 옐런 앞에 버냉키, 옐런, 제롬 파월은 이제 다른 그 출처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버냉키나 옐런 같은 사람을 그 예일 학파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신 케인지언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경제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네. 웰스 이펙트라 그래서 자산 그 부의 효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버냉키에 이어서 옐런까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자신만만한 정책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벗어나서 경기가 좀 살아났다고 전 세계가 평가를 하기는 했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시간이 길게 못 맞다니까 그런데 실패라고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2019년도에 3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17년, 18년, 19년이 여름 장세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상당히 실적 장세에 탄탄한 그래서 네, 네. 17년, 18년도 금리를 여러 번 올렸을 때 19년도에는 적어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금리가 멈춘 채로 가는 저희가 네, 보통 그걸 계절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을이라고 말해요. 올리던 금리를 네, 이제 올리지 멈출 않는 때 거. 네. 멈추면 이제 가을인 거죠. 근데 네. 올리다가 2019년도에 바로 내려버렸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19년도에 금리를 내릴 때 시장에서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저건 자기들이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렸다는 걸 시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연준은 원래 고리타분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너무 빨리 올린 것 같아서 경제가 좀 엉클어지는 것 같아도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위해서 안 내려요.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그려왔었나? 만약에 2019년도에 저렇게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내리지 않았으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19년도에 좀 많이 좀 어려워졌을 겁니다. 2019년도 2018년 12월 크리스마스 네. 악몽, 2019년 1월 달에 하락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엄청 그거를 여름에 얘네가 이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말하는 3번 금리 내린 걸로 살려냈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도 12월은 어떤 장이었어요? 좋은 장이었어요. 쭉 다 이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네. 지금 12월처럼 2020년 1월을 기대하는. 네. 2020년 1월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경기 반등 기대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었다가 코로나가 이제 온 건데 네. 그렇게 수그러 들려던 거를 세워줄 수 있었던 게 금리나 3번이었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 자기네들이 너무 빨리 올렸다는 걸 시인하는 것과 같아요. 좀 안 그러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했었던 그렇죠. 건가 보네요. 빨리 결단한 거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연준은 신이 아니에요. 네. 너무 빨리 올릴 수도 너무 느리게 올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결국 살아나던 경기도 이들이 너무 빨리 올리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것처럼 2021년이 네. 공공연히 좋은 장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저들의 정책에 의해서 네. 얼마든지 가던 걸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바꿀 거란 뜻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가 지켜봤던 저들이 너무 빨리 올렸을 때 네. 예, 좋아지던 경제는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되돌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정책을 또 어떤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몇 번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면 네네. 적어도 몇 번 올리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만큼 금리 올리는 게 어려운지 지난번 저희 그 세미나 때 말씀드렸잖아. 2013년도에 버냉키가 이제 채권을 사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말만 했는데 그게 텐트럼이라 그런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고 2013년에 그 증시의 그 악몽을 그냥 그 얘기만 했는데 터졌고요. 2015년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딱 올렸는데 한 번 딱 올리고 2016년 2월, 3월, 4월에 폭락장이 왔습니다. 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금리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미국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탄탄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017년도에서 18년도까지 이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올렸기 때문에 원래 18년도는 굉장히 어려워져야 마땅한데 트럼프가 감세를 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확 줄여주면서 미국 기업들만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하락을 방어했어요. 왜? 기업들이 앉아서 전에는 1년에 100억 세금 내던 걸 20억만 내니까 80억이 이익으로 잡히잖아요. 똑같은 매출에도 세금이 적으니까 그렇죠. 이익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원래대로 정상적인 그런 경기가 살아난 장, 17년도에 장이 좋았거든요. 여름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2016년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한번 올리고 2016년 상반기에 박살났다가 2016년도 하반기 매우 좋은 장이었어요. 지금하고 딱 똑같은 상황입니다. 브라질 주식 시장이 막 상승을 하고 있던 신흥국이 막 올라가는 그런 아주 좋은 장이 16년 말까지 펼쳐졌고 네. 2017년도가 지금 시작하는 2021년도에 1월과 같은 기대감과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 네, 네. 이런 기대감으로 2017년이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 동안 4번인가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너무 빨리 올려서 체력이 안 됐는데도 올렸으면 2018년도는 가라앉거든요. 네. 근데 얘를 트럼프가 감세를 통해서 확 받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전부 다는 좋지는 않은데 네. 미국은 계속 고가를 찍죠. 왜 꼭 고가를 찍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17년이 만약에 진짜로 좋아진 시장이었다면 경기가 진짜 살았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가 앞으로 2021년, 2022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게 뭐냐. 진짜 경기는 좋아지냐, 네. 좋아지고 있느냐인데 그거를 확신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판정 내려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정부도 아니고 중앙은행장도 아니고 누구요? 회사 대표들, CEO들이 네. 정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확신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설비 투자를 합니다. 기계를 들여오고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무실 그 공장을 더 임대하고 네. 기계를 들여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름이라고 확신하려면 기계주가 떠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설비 투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설비 투자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네. 투자하는 거. 네, 네. 캐펙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들어갈 때 우리는 캐펙스 지수, 캐펙스 인덱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름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2017년도, 18년도에 트럼프의 감세로 받은 100억 세금 내야 되는데 20억만 내고 80억 벌은 돈으로 미국 기업들이 뭘 했냐? 캐펙스를 안 했어요. 뭘 했느냐? 배당 주고 자사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짱짱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본인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돈으로 주식을 사서 올렸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장은 계속 좋았지만 질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주지 않고 캐펙스에 투자했다면 2018년도 탄탄함이 이어지면서 2019년도에 절대 금리 내리지 않아도 되는 네.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말한 여름이 본격적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주르륵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를. 그나마 빠르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장을 살려냈고 네. 코로나는 그거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버리긴 했지만은 다시 살려내려고 했을 때 죽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살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19년도, 20년도에 주어졌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코로나가 왔고 완전히 깨지면서 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올라왔죠. 왜? 네. 돈을 제일 많이 풀고 재정정책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 스토리를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그냥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아진다, 좋아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에이? 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이 결정이 그들이 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번 잘못 결정했습니다. 네. 예, 여러 번 너무 일찍 올리거나 여러 번 그
강도를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연준 그 사람들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재정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속 오늘 요 FMC에서도 제롬 파월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정부, 의회 쪽 이쪽의 재정 정책에게 모든 것이 막 이제 걸려 있다.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켜본 시장으로는 앞에 10년 동안 이들이 뼈저리게 느낀 거, 통화 정책만으로는 결코 경기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재정 정책이 왜 지금 효과적이라고 보거나 또 지금 계속 그런 거에 연준이 왜 계속 재정 정책 하느냐 하면 10년 동안의 연준이 물론 그 앞에 경험도 있지만은 느낀 부분인데 저도 똑같이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통화 정책의 한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데 네. 그 목적은 뭐냐면 웰스 이펙트라 그래서 부동산 주식 채권을 올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통화 정책을 연준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경기를 살리고 네. 고용을 회복하고 네. 그죠? 이런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경기를 살리고 고용을 살리려면 회복시키려면 소비를 살려야 되니까 소비를 살리려면 각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네. 소비에다 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에 돈이 많아야 쓰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해서 돈을 넣어주는 거고 금리를 내리는 건 이자가 싸야지 그 돈을 빌려다가 뭘 하지 않겠냐. 네. 공장도 짓고 뭘 하지 않겠냐. 네.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연준이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통화정책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을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딱 하나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은행이 금융위기가 딱 터져서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네. 이때 막상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은행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신용이 탄탄할까요? 안 탄탄할까요? 안 탄탄하겠죠. 그죠? 자영업자, 그러면 조그만 기업이 왔어요. 중소기업이 왔는데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인데 이 중소기업이 건전하고 탄탄할까요? 아니면 상당히 부실해 보일까요? 상당히 부실해 보이겠죠. 그럼 은행은 지금 연준의 목표처럼 살려야 되니까 니네 부실하지만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될까요? 안 빌려주겠죠. 안 빌려주죠. 위기가 오면 은행은 더 긴축에 들어가요. 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가는 걸 막겠죠. 돈을 풀었지만 돈이 저 최전방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안 가네요.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가고 대신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부의 효과라 그래서 주식 오르고 채권 오르고 네. 부동산 오르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라고 말하면 아니고 여러분들은 부자니까. 네. 근데 약간 재정적, 그런 그 재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나 네. 금융위기 같은 거 왔을 때 자기 있는 현금 들어가지고 지금이 살 때야. 이렇게 생각하지. 네. 정말 만약에 한참 어려운 때면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IMF 때 마찬가지,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보험도 깬다. 네, 네. 보험은 그 손해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쵸. 깰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저는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정부가 지금 3단계 못 올리는 건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3단계 네. 올려야죠. 그쵸? 하지만 뭐 그걸 몰라서는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거 우려감이 있지만은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상태인 내가 그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향유를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네. 못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준이 푼 돈은 어디로 가? 위로 가. 네. 필요한 사람한테는 막혀 있어. 그러니까 부의 효과라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은 막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시장을 형성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 나타난 것처럼 거기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폴 크루먼 교수의 유명한 아티클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있는 그 대형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때 거의 피해 안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 채용 수가 9명 미만인 회사들은 파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폐업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상 되는 10,000명 되는 기업들은
폐업 없어요. 심지어는 구조가 좋은 회사는 아마존은 더 커졌죠. 그렇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갈 만큼 규모의 회사들은 이번 코로나 때 치명적인 타격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이익을 본 데도 많아서 네.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타벅스 피해 많았을 걸로 보여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네. 근데 스타벅스가 훨씬 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얻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왜? 조그만 카페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맞아요. 더 스타벅스로 가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이제 백신 이제 나오고 하면은.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승자 독식. 이거에서 주가는 또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통화 정책은 막 겉에 있는 주식시장 이런 시장은 살려놔가지고 뭔가 경기 부양한 것 같지만 네. 안에는 골마 있어. 겉보기에만 좋아 보일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걸 연준은 알게 된 거고 네. 결국 지금 코로나는 지난번 2009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한 격차, 더 심한 그 양극화. 분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 셧다운 위기였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는 개개인의 탐욕이 다소 반영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 뭐 대출 준다고 하니까 네. 막 썼는데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그 구조화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뭐냐면 좀 우량한 그런 등급의 채권을 집어넣으면 아주 쓰레기 같은 채권을 넣어도 이게 우량한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묘한 그런 금융 상품을 개발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쓰레기 채권을 넣고 얘를 아주 안전한 것처럼 등급을 매겨서 이걸 담보로 해서 마구 대출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지만 개개인이 그걸 가져다 돈을 썼어요. 썼어요. 그 부채 폭발한 거죠.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만 하지만 잘못한 점이 있잖아요. 썼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위기는 내가 잘못해서 셧다운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그 정부가 그냥 문 닫으라고 해서 닫은 거야. 맞아요. 난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해가 가게 하면 이건 아니죠. 그렇죠. 2009년도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항상 부채는 디레버리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뭐 레이 달리오는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서 아름다운 뭐 디레버리징이라 말하는데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정리가 돼야 모두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소 그 사람들의 책임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네. 디레버리징 예를 들면 지금 개인을 말했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인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세게 말 못하겠는데 기업이라고 쳐보시자고요. 네. 좀비 기업 많아요. 네. 좀비 기업. 그런데 만약에 그 기업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상태가 되냐? 디레버리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말하자면 건전한 데들과 같이 다 한꺼번에 넘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준도 모든 정부가 일정 부분의 좀비 상태의 기업의 부도를 그냥 끌어안고 있긴 합니다. 왜? 지금 같이 이렇게 체력이 약할 때 그냥 한쪽이 무너지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여기도 안 무너지도록 지금은 그냥 끌어안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일정 시간 체력이 생기고 나면 디레버리징은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태로 온 피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안은 채로 꽤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네. 예. 왜? 지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바이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장 중요한 모토로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온기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기가 가게 하려면 아까 통화 정책으로는 가다 막힌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직접 꼽아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재정 정책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번에 미국이 캐럴스 액트 같은 데서 했던 것처럼 우리 재난지원금처럼 네, 네.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 그냥 돈을 확 줘버리는 네, 거예요. 그렇죠. 특정 그리고 대상에다가. PPP라 그래가지고
그 기업에게 아예 직원을 폐업 안 하고 버티면 일정 돈을 그냥 아예 넣어줘 버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네. 기업에게는 네. PPP 같은 것들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면 연준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연준은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부를 통해서 재무부 자금을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연준이 재무부에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재무부를 지원해줘서 네. 이쪽에다 돈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의 네. 여러 가지 SMCCF 그다음에 PMCCF 이런 게 다 그런 제도들이에요. 일반적인 통화 정책에는 없는 재정 정책이 혼합됐을 때만 나타나는 연준 중앙은행이 보조를 하지만 재정 정책이란 재무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정 정책입니다. 이게 통화 정책의 한계를 그나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네. 방법이 되는 거. 이 예전에 혹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뉴딜 정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강계에서 네네. 토목공사 네네네. 해서 돈만 월급으로 주고 이런 거라고도 맞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연준은 일자리 정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돈은 풀어줄 수 있지만은 돈을 푼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직접 투입을 못 하잖아요.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뉴딜은 정부가 지원했던 지금 다 재정 정책에서 그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일자리 정책이 지금 2단계, 그러니까 뉴딜에서 말하는 정책에서는 2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정책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들어오면 사실 트럼프는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그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재선이 됐으면 트럼프의 미션도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백신 이런 거 나오고 나면 일자리 정책으로. 네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사실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그냥 셧다운 안 하고 일하게 되면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네. 영구적 실업자,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잃어버린 일자리는 그냥 생기질 않아요. 백신이 다 돼가지고 다 정상이 돼도 안 다시 나와. 그런 거라서 어떻게 돼? 창조해줘야 돼. 창출해줘야 돼,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줘야 돼.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2단계는 뉴딜의 2단계처럼 일자리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대공황 때도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몇 단계에 걸쳐서 계속 법을 만들어요. 네. 일자리 창출하는 법들을 만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도 그걸 방향을 뭘로 잡았죠? 그린 뉴딜. 네, 네. 그러니까 미래까지 생각해서 네. 미래형 직업 일자리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저희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진행할 거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 네. 원래도 미국이 낙후돼 있었지만은 그 인프라 정책도 트럼프는 어떤 쪽을 썼냐면 주로 이제 교통시설 같은 네. 그런 어떤 과거 구경제적인 인프라를 썼다면 바이든은 신경제 인프라를 쓸 거예요. 우리가 그린 뉴딜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 산업 안에서의 일자리 창출.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인프라도 아마 그런 쪽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만나냐면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이거하고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일자리도 생겨날 거고 또 이쪽에서 그거에 의한 지원금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회사들이 네. 이제 생겨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의 기회를 이제 그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통화 정책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효과도 나왔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너희들의 재정 정책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그들이 한계를 느낀 게 아니라면 네. 지금이라도 뭔가 어떤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얼마든지 하는데 제롬 파월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같은 것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은 최우선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네.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월의 말에 의해서 네. 아주 완화적인 정책이라고 시장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의도 자체를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미국에서도 이제 재정 정책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네. 연준에서는 지금 스탠스가 재정 정책을 하면 거기에 발맞춰 우리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비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유동성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보통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그렇죠.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게 앞부분에서처럼 이렇게 투입되는 유동성이 아니라 네. 앞에서는 지금까지 전반기에서는 어떤 거를 제일 중요시했냐면 뭐 더 채권을 사주겠다, 네, 뭐 네. 금리를 내리겠다, 네. 뭐 이런 쪽이었다면 네. 지금의 유동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일어났을 때 네.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유동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면은 네네. 그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만들어서 네. 그걸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역사적으로 재정 정책이 어떤 평가를 받아왔냐면 자칫하면 그 재정 정책을 지금까지 세게 써본 일이 많지 않은 이유가 경제학자들의 그런 어떤 이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크라우딩 이펙트라 그래서 구축 효과란 말이 있어요. 네네. 구축 효과란 건 뭐냐면 정부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오케이. 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여기다 돈을 썼기 때문에 네.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채권의 양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발행을 하면 많아지겠죠. 많아져요. 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발행한 채권에 의해서 그 채권량이 많아져요. 자, 네. 채권 시장에서 채권의 양이 많아지면 네. 채권의 값은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떨어지겠죠. 네. 채권의 값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모범생이신데, 야 정확하십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사례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2013년도에 버냉키가 채권을 안 사준다는 말만 했는데도 금리가 폭등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015년도 금리 한번 올렸다고 2016년도 상반기에 폭락장이 왔어요. 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한 상황에서는 폭락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언제나 금리가 올라가면 폭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3번, 4번 금리를 올렸는데 장은 계속 올랐어요. 탄탄하고 체력이 있을 때는 금리를 올리면 더 올라갑니다. 네. 시장이. 네. 왜? 경기가 좋아졌다는 증표니까. 네, 네. 그런데 체력이 안 될 때 금리를 올리면 무너져 버려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얘네를 돕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도왔는데 결국 금리를 올려놔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 빌려 쓴 사람들인데 이자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죠. 매달 내는 이자가 자꾸 올라가요. 그럼 살기 힘들어지죠? 그쵸. 정부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네요. 예, 그게 구축 효과라는 거예요. 네. 크라우딩 이펙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정부는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크라우딩 이펙트, 구축 네, 효과예요. 자, 네. 그러면 구축 효과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 구축 효과가 나쁘니까 앞에 이 사람들을 돕는 재정 지출조차도 나쁜 걸까요? 아니잖아요. 재정 지출을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재정 지출은 하되 부정적인 결과는 여기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게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만 안 올라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려면 아까 말할 때 금리가 왜 올라갔죠? 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안 올라가게 하려면 이 발행된 국채를 누가 고스란히 다 사주면 시장이 안 풀릴 테니까. 네. 금리가 안 올라가겠죠. 금리가 안 올라가. 네. 그럼 이 채권을 다 사주는 역할을 연준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네요. 그게 MMT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롬 파월은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을 풀어서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 정부가 일을 해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내가 사줘서 이거를 안정시켜 주는 게 의미가 있지. 네.
내가 먼저 사주는 게 지금 이미 푼 유동성이 얼만데 그리고 10년 동안 풀었을 때 네. 그 돈이 여기로 가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네.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그렇죠. 가니까. 정부가 쓴 다음에 여기서 채권을 사주는 역할을 자기네가 해준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죠. 연준의 입장은 그거네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할 때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사줄게. 그럼 시장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을 테니까 우린 그걸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좀 해줘. 네, 이런 맞습니다. 입장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금리에 대한 의견은 금리가 빨리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연준이 그런 금리를 좀 조절해 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금리 걱정이 많았던 사람에게는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건 뭐냐면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주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부의 그 시장에서 장기채를 자꾸 걷어들여으로 해서 시장의 금리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도 할 수 있다 제가 말했었어요. 만약 그 발표까지 하면 시장이 굉장히 환영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발표는 안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롬 파월은 입으로 이미 그것도 충분히 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많은 그 걱정쟁이들은 아 그래? 그럼 하겠다는 거야? 거의 발표한 거랑 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하고 네. 다소나마 오르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불안한 여기서 이제부터 1월 달이 들어가서 부양책이 시행되어 있는 때까지 있는 공백 한 네. 2주 내지 3주 동안에 폭락이 오지는 않을 거로 보는 건 예, 소강 상태 정도를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미 판을 깠기 때문에 네. 연준이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 제정신인 사람은 예, 여기서 폭락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네. 예, 왜냐하면 그 뒤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팩트들이 아직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쑥쑥쑥 올라가는 장은 없다. 내년도에도 연준과 정부의 그 하모니가 한쪽이라도 뻐극하면 장은 또 흔들릴 수 있고 보장된 미래는 없어요. 네. 제가 앞에 역사들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삐끗삐끗했던 적이 있었고 네. 예, 그 삐끗에도 우리들 돈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지켜보면서 판단해 가면서 줄이고 늘리고 더 강하게 혹은 네. 약하게 이걸 조절해야 되는 거고 네. 보장된 미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장 그때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1라운드는 매우 수월하게 돈을 벌었지만 2라운드는 그렇지는 않다. 저 시향 세미나 제가 보셨나요? 되게 예. 공감됐던 게요. 네. 좀 이렇게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올해는 너무 투자가 쉬웠던 거예요. 그 코로나 그런 이후에 면이 너무 있죠. 폭락을 많이 하니까 그냥 뭐 이거 사면 되는데 샀던 분들 다 30% 4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버리실까봐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이다. 내년에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네네.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여기저기서 말하는 걸 보셨으면 저는 뭐 엄청난 그 낙관론자, 네,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고만 말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이 중간에 삐끗했던 것들을 여러 번 봤고 그 대가로 그 악몽들이 있었던 것들을 경험했고 위기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그 시장이 그냥 계속 낙관적으로 좋아만 진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네. 하지만 현재 스코어 평가했을 때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는 아직 없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시장의 기미를 눈치채고 줄여야 할 때는 좀 줄여야 할 거고 네. 특별히 만약에 이렇게 장이 계속해서 가더라도 가을은 옵니다. 근데 가을에는 죽었다 깨나도 줄여야 돼요. 채권을 사고 예,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쪽으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겨울 얘기는 안 했지만 겨울에는 이제 겨울 시장에서 제일 핫하고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자산은 주식사채, BW12 같은 것들. 네네. 네, 채권도 물론 추천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변화를 할 시기를 네. 저는 계속 가늠하고 있고 네.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한 반박자만 빨리 깨달으면 돼요.
너무 이제 오른 다음에 깨달으면 예, 빼도 박도 못하니까 네. 조금은 앞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뭐가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걸 세워가는 거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걸린 분들은 이제 뒤에라도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롱텀한 자산에 대해서만 다루는 이유는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 50% 오른 상태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짧게 오르는 자산은 저희는 손을 안 대는 이유가 네. 고객이 이제 고민하시다가 나 살래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안 돼요 이젠 사면 안 돼요. 이런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짧은 걸 자꾸 다루면 고객들한테 자꾸 제가 이미 오른 다음에 사드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약간 롱텀한 걸 사고 그다음 웬만하면 사가지고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시장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미 시장이 찬바람 나고 있는데 계속 저는 반팔 입고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칼같이 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기회는 충분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말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코로나 때보다는 더 늘어났지만 확실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여름으로 가는 이 장세는 확실히 투자는 해야 한다. 네. 하지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죠.